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제 별명은 뚜껑 열린 도시락, 녹담한 각설탕 등 주로 얼굴이 네모나타고 해서 사각학교 관련된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이제 네모의 꿈,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산업화 시대에 네모라는 것들은 획일화, 규격화된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사각형과 볼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학교조차도 그 규격화, 획일화되어져 있었던 네모로 표상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와 같은 별표와 같은 세모와 같은 마른 목골과 같은 다양한 학교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다양한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장하다라고 하는 친구가 90년도에 전주 모악산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꿈꾸는 세상이 싫어요라고 하는 그 이제 평소에 시를 좋아해갖고 시를 모았던 거를 아버님께서 모아서 유고 시집으로 내놓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고3 학생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고3 시험 때 점수 뺏으러 달려든 칼든 강도는요, 여긴 너무 답답해요. 문학도 음악도 즐길 수 없는 고3 교실이거든요. 대단히 시를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던 이 친구는 획일화된 입시 구조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그는 자살을 했었거든요. 90년대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이러한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고3 학생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문학을 즐길 수 없는 것인가, 음악을 즐길 수 없는 것인가, 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획일화된 그런 교과목을 강요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에서 고교학점제의 문제의식들은 출발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살만 칸의 칸 아카데미가 있죠. 사촌동생 수학 공부를 유튜브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이것이 개별화된 어떤 교육 시스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당신의 커리큘럼은 표준화할 수는 있지만 배움을 표준화할 수는 없다. 그 어떤 내도 똑같지 않다. 적극적인 배움, 주도적 학습은 각자의 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결정할 자유를 주는 데에서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실에는 단 한 사람, 즉 교사에게 나오는 단 하나의 속도만 존재한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학습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속도를 정한다. 어쩌면은 배움의 속도 그리고 배움의 내용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한 가지의 속도, 한 가지의 방향성을 우리가 그동안 공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강요하진 않았는가? 이 성찰에서부터 고교학점제는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보면 결국 진로와 적성이죠.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외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별이 이렇게 떠 있죠. 아빠는 꿈이 뭐였어?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천문학자가 안 됐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학이 안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들 각자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특정 교과목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혔다. 특정 교과목 때문에 뭐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학력고사 때는 정말 모든 과목들을 총합해서 획일화되어졌던 방식이었고요. 수능은 그나마 선택교과의 폭들이 좀 있어서 그 특정 교과목을 좀 빼고 계열에 맞춰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전체의 과목들을 합산해서 선발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고교학점제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책임성의 원리가 좀 작동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예컨대 구구단이 안 돼도 또 알파벳을 읽지 못해도
졸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면 졸업 일수의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메우면 엉덩이에 의자만 앉혀놓으면 졸업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취 기준에 도달이 되지 않아도 사실은 졸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출석 일수만을 가지고 졸업 일수로 잡고 있는 나라는, 졸업 기준으로 잡고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다 이제 뭔가 학점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졸업 시험이라는 것들이 일정하게 있어서 자격 기준이라는 것들을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상당히 허술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입만 열면 뭐 이제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서 표준화의 교육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서 개별화 이런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출발이 뭘까? 저는 고교학점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의 획일화된 교육과정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를 고려한 어떤 교육과정을 모색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열어간다라는 것들이 담론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떤 우리의 문화로, 실천으로, 교육과정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자율성과 전문성입니다. 저는 교육자치와 분권의 꽃은 결국 단위학교에서 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학교 자체의 핵심은 뭘까? 결국 교육과정이겠죠. 그러면 현재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혹은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그 교육과정에 관한 자율성이 주어져 있을까요? 예컨대 단위학교에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인가? 평가에 관한 권한들이 정말 교사들에게 충분히 부여되어져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죠. 온갖 지침과 규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교 스스로가 효능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된다는 것은 일정하게 지역교육청과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권한이 상당히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면 필요하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까지도 과감하게 개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까지도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단초를 고교학점제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정의 역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 1차 교육과정을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1차 교육과정 안에서도 선택교과라는 말,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차 교육과정 검색을 해보니까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한 90번 이상 실제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본격적으로 선택이라는 말이 실제로 편제 속에서 나왔던 것들은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학점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정의 역사와 흐름 자체는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제라는 말을 학점제로 이렇게 바꿔도 사실은 그 어떤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점제의 어떤 정신과 철학 자체는 계속 구현해 오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갖고 갑자기 들어온 소위 갑툭튀 개념이 아니고 이미 그 전서부터 그 학생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진로를 중심으로 우리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아이들에게 답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네 학교도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통상 연구자들이 기대하는 가설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위기로 바라봤고 우리 학교도 위기예요 라는 것들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위기인데요, 우리 학교는 위기가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희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저희 연구진이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이더라고요. 하나는 A학교 패러다임이죠. 전통적인 명문학교 패러다임입니다. 아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강력한 생활지도, 야간 자율학습하고 보충 수업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어떤 방식들이죠. 반면에 비학교 패러다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고요.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와 자치, 그리고 꼭 수능에만 종속되어진 방식들이 아니라 수시에 대비한 특색교육과정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자체도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획일화된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 교과 목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A학교 패러다임으로 나갈 것인가, B학교 패러다임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B학교 패러다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B학교 패러다임이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정신을 일정하게 구현하고 있고, 근데 이런 학교가 이미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미래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2년에서부터 25년까지 일정한 로드맵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25년도에 시행을 하니까 되게 멀었다라고 이제 보시고, 22년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선도학교라든지 연구 시범학교에만 해당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22년도에 모든 고등학교가 학점제를 시행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 졸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을 정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이 학생들이 정말 졸업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까지 이제 완전히 안아서 가는 타이밍을 25년으로 본다면 사실상 이제 22년도서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이제 연구 시범학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내신의 어떤 상대평가 시스템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진로선택 교과서부터 좀 더 좀 바뀌어야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어쨌든 전환해 나가는 건데, 이미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부에서 이미 시행을 하겠다고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진로 선택부터 들어가고 이후에 이제 일반 선택, 공통 선택으로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내신 절대평가 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면 학점제는 또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죠. 과연 학점제라는 것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의심,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타납니다. 현실 가능성도 나타나는 거죠. 당장 얘기되는 것들이 대입제도입니다. 과연 대입제도와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와 수능이라는 것들이 호환이 가능한 구조인 거냐. 아직 내신 절대평가가 전환되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갔을 때 과목의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학교는 정말 지금 있는 교육과정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고교학점제까지 나아가라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또 이상하게 정책으로 또 사고를 쳐서 우리로 하여금 뒷감당하라고 하는 현장의 분노의 목소리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공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예컨대 지금처럼 30명, 40명이 획일적으로 교육과정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과목은 10명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수명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변형 교실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유의 공간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만들어 개설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많은 교사들이 더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교사의 수급 문제가 나타납니다. 도시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당장 시간제, 강사, 기간제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가능할 거냐.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공통교육과정으로 짜버리면 선생님들의 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선택교육과정이 강화가 되면은 티오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순회교사로 가야 되거나 1, 2년 단위마다 이게 불안해지는 이런 불안 요소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점제에 대해서 선뜻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호덕 선생님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62년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해졌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호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 67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교실을 찾아오는데 정말 두렵고 어렵지만 다시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아이들의 세계에 파고들어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치열한 고민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선배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조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쳐 왔었던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 힘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련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이제 모든 정책들을 고교학점제의 정책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고교교육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 꿈의 대학, 꿈의 학교, 학교평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고교학점제로 수렴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개별 학교가 알아서 해 이런 구조가 아니라 학교 단독의 노력들이 아니라 학교와 학교 간 연계, 학교와 학교 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A 학교의 교육과정들을 인근에 있는 학교와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네트워크를 또 풀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과 지원,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자원들, 시민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함께 나가는 이러한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로 중심의 어떤 교육과정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부는 내신 절대평가 체제라든지 우리 교사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교원 양성 시스템 자체를 좀 더 통합하는 방식으로 열어야 됩니다. 이 분절화된 방식들을 좀 더 바꿔나갈 필요가 있겠죠. 공간, 예산, 인사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유연성들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방식들을 나아가면서 고교학점제의 가치에 동의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분들, 선생님들의 주체를 형성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들을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사람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